울돌목, 명량. 해남에서 진도로 넘어가는 진도대교 아래에는 순우리말로 울돌목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울은 울다에서 나온 말이고 돌은 문을 뜻합니다. 목은 사람 목처럼 좁은 통로를 말합니다. 즉 물이 울면서 지나가는 좁은 통로를 뜻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쓰면 울명자에 좁은 수로를 뜻하는 량자를 써서 명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바다에서 벌어진 기적, 명량대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순신의 고난, 부산 외형 방화사건. 1596년 12월 12일 이순신의 부하 중 안희를 비롯한 군관 몇 명이 부산 외형에 불을 질러 왜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이순신이 선조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안희 등 군관들이 한 일이니 그들에게 상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신국이라는 사람이 부산 외형 방화사건은 이원익의 사람들이 한 것이고 이순신의 군관들이 허위로 이순신에게 보고한 것이라는 글을 급히 선조에게 보냅니다. 이원익과 이순신은 서로 돈독한 관계라 이원익이 이순신을 모함했을 리는 없고 김신국도 잘못은 이순신이 아닌 군관의 허위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을 시기하던 선조는 이것을 문제 삼아 이순신의 죄를 묻습니다. 가토의 도해사건.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는 서로 으르렁대는 앙숙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고니시의 부하 요시라가 조선의 김응서 장군을 만나 가토가 곧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넘어갈 것이니 가토를 바다에서 공격해달라는 고니시의 청을 전달합니다. 김응서 장군은 바로 선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선조는 이순신에게 가토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도착할 즈음 이순신은 남해라는 섬에 들어갔고 태풍이 불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간신히 나온 후 선조의 명을 듣고 과연 요시라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고민하지만 끝내 부산항으로 늦게나마 출격하여 공격합니다. 그러나 가토는 이미 부산으로 넘어온 후였습니다. 때마침 원균이 자신이었다면 가토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글을 보내자 선조는 부산 외형 방화사건과 가토를 놓친 사건을 구실로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합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참으로 역적이다. 이제 가토의 목을 들고 온다고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형을 끝까지 시행하여 그 죄를 케야 한다. 실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순신은 그러나 정탁의 상소로 4월 1일에 풀려나 권율 밑에서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4월 11일 이순신의 어머니가 이순신의 석방 소식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7월 16일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그중 배설이 판옥선 12척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선조는 뒤늦게 후회하며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배설이 12척과 함께 이순신에 합류합니다. 조정 대신들과 선조는 이순신에게 수군을 포기하고 지상전에 참여하라 하였지만 이순신은 다음과 같이 글을 보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내어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미천한 신이 죽지 않았으니 외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명량대첩. 조선 수군의 배는 모두 판옥선 13척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선조에게 보낸 글 때문에 12척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후 한 척이 추가되어 13척이 됩니다. 왜군의 배는 새끼분에 130여 척, 그리고 아타케 분에 200여 척, 총 330여 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투는 새끼분에 130여 척이 참여했고 울돌목이 너무 좁아 아타케 분에는 뒤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9월 16일 아침 외선이 수없이 밀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판옥선 13척은 울돌목으로 출발합니다. 조류의 방향은 남해에서 서해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조선군 입장에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선 수가 너무 많아 울돌목을 지나갈 때는 조금씩 나누어 좁은 통로를 통과합니다. 도착한 이순신의 판옥선이 포격을 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2척은 왜군의 수에 겁을 먹고 뒤에 물러서 있습니다. 혼자서 외선들을 격파하던 이순신은 적들이 겁을 먹고 주춤하자 나머지 12척에게 빨리 전투에 참여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제일 먼저 온 판옥선에는 부산 외형 방화사건의 안위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달아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당장이라도 처형하고 싶지만 우선 공을 세우게 하겠다 라고 외칩니다. 뒤이어 김응암의 배가 도착하여 세척이 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군들은 이순신은 무섭고 대신 만만한 안위의 배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순신의 배가 즉각 반응하여 적을 포격하여 격침시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물살은 잔잔해지면서 조수 방향이 바뀔 준비를 합니다. 정오쯤 물살은 이제 조선군에서 왜군 쪽으로 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절하게 버티며 선방하는 조선군들을 보면서 나머지 판옥선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왜군들은 서둘러 배의 방향을 바꾸려다가 서로 뒤엉키고 부딪혀서 부서집니다. 새끼무례의 바닥은 V자 모양이어서 빠르게 전진하는 것에는 유리하지만 방향 전환에는 불리합니다. 조선의 판옥선의 바닥은 평평해서 빠른 속도는 낼 수 있지만 방향 전환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새끼분해는 방향을 틀어 후퇴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새끼분해가 올돌목에서 고생한 것을 이순신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판옥선 13척이 외선 130척을 쫓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후방에서 대기하던 200여 척의 배들도 황급히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조선수군은 믿을 수 없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육지에서 왜군은 연승하면서 북진 중이었으나 명량해전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명량에서 패한 왜군은 보급로가 차단되어 고립될 것을 염려하여 다시 남쪽으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외성으로 들어가 방어에 치중하게 되고 조명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명량 대첩비. 전남 해남에서 진도로 넘어가는 길에 진도대교가 있고 진도대교 아래로 명량 대첩의 현장 울돌목은 아직도 강렬하게 그날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라 우수영 자리에 가면 해남 충무사가 있고 충무사 바로 옆에 우뚝 서있는 비각이 있는데 그것이 명량 대첩비입니다. 비문은 1686년 숙종때 지어졌고 비석은 168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에 의해 뽑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1945년 해방 후 수소문 끝에 경복궁 근전전 뒤뜰에 파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찾아내 해남으로 다시 가져오려 했지만 차 한 대가 없어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의 도움으로 해남으로 옮겼지만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세워집니다. 2011년, 즉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아 세워지게 됩니다. 명량 대첩비는 나라에 국난이 벌어지면 눈물을 흘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에 보도된 적도 있다고 하고 6.25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비석의 표면이 눈물을 흘리듯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세술 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